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결승이 진행 중이죠. 이제 오프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가 뭐 오프시즌을 겪다 보면 참 NBA의 비시즌은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드래프트, 또 트레이드, 뭐 FA 시장, 그리고 새로운 감독 선임 소식,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 자, 그 가운데 2025년 오프시즌을 강타할 자유계약 선수 탑10 10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 내내망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매체죠. 미국의 훅사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훅사입이라는 곳에서 매긴 탑10 제가 제 사견을 한번 더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제임스 하든입니다. 자,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89년생이고요. 이제 뭐 전성기가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 정규 시즌 때 워낙 잘해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기복은 심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0-10은 할 수 있는 선수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연봉은 33.7mm였고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도 플레이 옵션으로 36.3mm는 있습니다만 제임스 하든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아마도 옵트인 하지 않고 옵트아웃에서 자유계약 선수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6-27 시즌 UFA 아예 제한이 없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요. 일단 커리어 연봉 총액은 370mm 넘습니다. 네, 엄청나게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LA 클리퍼스의 계획은 제임스 하든과는 계속 갈 거다. 계속 갈 건데 레너드와 하든의 계약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제임스 하든이 옵트 아웃을 한다면 2년 계약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말콤 브럭턴이나 혹은 존 콜린스 같은 베테랑들을 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로렌스 프랭크 클리퍼스 사장이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임스 하든 역시 지금 클리퍼스보다 본인이 많은 볼을 만지면서 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을 클리퍼스와 합당한 금액의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 계약 기간은 2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바로 르브론 제임스죠. 자, 르브론 제임스는 커리어 통산 530밀 이상을 벌었습니다. 84년생에 이제 40이 넘은 선수인데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사이오 시즌 연봉은 48.7밀이고요. 제임스 하든과 마찬가지로 PO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옵트인 한다면 52.6밀을 받고 그대로 레이커스에서 뛰게 되고요. 역시나 1+1으로 아마도 옵트아웃해서 자유계약 선수가 일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규 시즌 70경기나 뛰면서 24.4득점, 8.2 어시스트, 1.0 스틸. 여전히 뭐 전성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웬만한 선수들을 압도하는 기록을 냈고요. 필드골 51.3%, 3점은 37.5%였습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25.4득점, 그리고 9리바운드, 어시스트 5.6개, 1라운드 탈락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야, 이게 뭐 르브론 제임스 불혹의 나이가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활약상은 여전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역시도 뭐 레이커스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브로니 제임스와도 지금 같은 팀으로 뛰고 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또다시 팀을 옮기면서까지 본인의 커리어에 새로운 팀 하나를 추가시킨다? 쉽게 상상은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는 다시 한번 1+1 계약을 맺고 레이커스 잔류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훅사입이 꼽은 탑10 3위가 무려 줄리어스 랜들입니다. 자, 랜들은 94년생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전성기 구간이 남아 있어요. 커리어 통산 162밀을 벌었으니까 사실 랜들이 뭐 그간의 커리어에 비해서 경력에 비해서 똑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 24-25 시즌 연봉은 33밀이고요. 25-26 시즌 연봉은 31밀. 플레이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의 나이, 또 랜들의 뭐 높아진 주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옵트 아웃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일단 미네소타가 줄리어스 랜들을 데려온 이유는 옵트 아웃하고 그 다음에 랜들과 계약하지 않고 그리고 셀러리 유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 뒤에 나오겠지만 나즈리드 그리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와 계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줄리어스 랜들이 만약에 옵트인을 했을 때 미네소타가 어떤 식으로 또 뭐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옵트인을 했는데 옵트인을 했네? 그러면 트레이드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옵트아웃을 한다면 이때 미네소타는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랜들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즉시 전력감 이런 선수라 볼 수가 있습니다. 1강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랜들과 나즈리드는 팀에 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니킬 알렉산더 워커는 만약에 이 두 명이 남는다면 미드레벨 익셉션 4년 한 60밀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다른 팀과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줄리어스 랜들에게 랜들이 원하는 4년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줄 팀은 생각보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랜들이 일단 옵트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랜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본인이 새로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옵트아웃을 해서 미네소타를 비롯한 여러 팀들과 협상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는 줄리어스 랜들을 골자로 케빈 듀란트와 딜을 미네소타가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랜들을 킵했고 랜들과 함께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과연 미네소타가 이 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대접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카이리 어빙입니다. 어빙 역시도 이번 시즌 때 41밀을 받았고요. 25-26 시즌 때 44밀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27 시즌 때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는데 커리어 통산 315밀을 벌어들였고요. 카이리 어빙의 변수가 있다면 역시나 부상이죠. 크게 무릎을 다쳤고 아마도 다음 시즌 중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건 후반기일 테고 2월, 3월일 겁니다. 1강에서는 1월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빨라봤자 2월, 그 다음에 평소대로라면 3월, 늦어지면 4월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댈러스 어빙이 한 시즌 가까이를 날리게 되지만 25-26 시즌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옵트아웃하고 새로운 3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서로 관심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또 이번 드래프트 1순위로 쿠퍼 플래그를 지명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팀 시스템에 맞고 선수들의 특성을 잘 아는 어빙은 필요합니다. 즉 볼핸들러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댈러스에서 사고 친 것도 없습니다. 댈러스로 오고 나서는 베테랑 모범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옵트 아웃을 한 이후에 새로운 3년 계약 합당한 금액이 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2년짜리 계약과 다름없으니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선수는 현재 플레이오프를 진행 중인 마일스 터너입니다. 커리어 통산 140밀밖에 못 벌었어요. 1996년생인데 그러니까 랜들보다 더 못 벌었죠. 24-25 시즌 연봉이 20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만 다음 시즌 25-26 시즌 앞두고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LA 레이커스처럼 빅맨이 필요한 팀들이 쉽게 영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금액이 비싸지니까. 96년생이니까 아직까지도 전성기는 4-5년 남아 있습니다. 정규 시즌 72경기 뛸 정도로 상당히 건강하고요. 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매 여름마다 마일스 터너를 트레이드 하려고 저울질을 했었는데 터너는 흔들리지 않고 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만큼 팀을 위하는 마음이 큰 선수고 또 2년 연속 인디애나를 동부 컨퍼런스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리바운드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블락 능력 워낙 뛰어나고요. 3점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무려 45%입니다. 인디애나는 웬일로 오프시즌 때 마일스 터너와 재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요. 본인들도 생각이 바뀌었겠죠. 우리는 터너가 있어야 되구나. 터너 이렇게 흔들었는데 본인은 흔들리지 않고 팀을 2년 연속 컨퍼런스 결승으로 이끌었구나. 레지 밀러만큼 중요한 선수였구나 라고 지금 절감을 한 거죠. 그런데 다만 마일스 터너와 연장 계약을 맺는다면 인디애나는 셀러리를 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앤드루 네마드는 킵하겠죠. 할리버튼 옆에 두고 쓰기에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마드와는 염가의 연장 계약 맺었습니다. 네마드는 웬만하면 데려 있을 테고 아마도 에런 니스미스 혹은 오비 토핀 혹은 TJ 맥코넬 같은 선수들 2024년 여름에도 다른 팀들로부터 트레이드 시장에 좀 관심 받았던 선수들을 아마도 내보낼 가능성이 높겠죠. 우선시하는 거는 결국 마일스 터너와의 연장 계약 합의이기 때문에 터너가 과연 인디애나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을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옮기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위는 조시 기드입니다. 현재까지 27밀을 벌어들였는데 2002년생 여러분 유추할 수 있죠. 바로 루키 스케일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RFA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된 거고요. 24-25 시즌 연봉은 총 8밀이었습니다. 70경기 뛰면서
시카고 불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잭 라빈 트레이드 되고 조시 기디가 뭐 사실상 1옵션 역할을 맡았는데 최종 기록은 14.6득점, 8.12바, 7.2어시지만 후반기에는 무시무시했습니다. 거의 뭐 20-10 느낌이었어요. 자, 플레잉 토너먼트에서도 한 경기지만 25득점, 리바운드 10개를 기록을 했는데 조시 기디는 이미 시카고 불스와 다른 팀들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4년 100밀이 아니라 5년 150밀 정도의 연장 계약을 희망한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카고 불스의 구단 수뇌부라면 잡습니다. 요즘 30밀은 큰 돈이 아니에요. 데리 화이트의 새로운 계약이 지금 연간 30밀인데 조시 기디 2002년생입니다.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시카고 불스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 이번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잠재력, 기록들을 확인한다면 저는 시카고 불스가 웬만한 오퍼시즌에 매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연장계약 규모도 조시 기디가 원하는 대로 5년 150밀이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위는 프레드 밴블릿입니다. 1994년생이고요. 커리어 통산 165밀. 자, 드래프트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키가 나오지만 183cm의 작은 신장의 소유자인데 놀랄만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자, 일단 24-25 시즌 연봉은 42.8밀.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초 3년 계약 맺었을 때 2+1이었죠. 왜냐하면 웬만한 선수들은 플레이 옵션을 맺지 팀 옵션을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밴블릿은 연간 금액은 큰 반면에 팀 옵션을 매겼어요. 그래서 45밀짜리 팀 옵션이 걸려있고 26-27 시즌부터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이번 정규 시즌 60경기 뛰면서 14.1득점, 5.6어시스트.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진가를 드러냈죠. 초반 3경기 극도로 부진했지만 이후 4경기에는 밴블릿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3.43.5% 그리고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었고 기록치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일단 휴스턴과 프레드 밴블릿은 서로 합의하에 팀 옵션 마감일을 원래는 5월 9일이었습니다. 지금 행사할지 말지 결정을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6월 29일까지 미뤘어요. 자, 이거는 휴스턴 로켓츠가 간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휴스턴 로켓츠 본인들의 옵시즌 초반 상황들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6월 29일이면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은 셈인데 휴스턴이 빅네임 선수를 데려온다면 예를 들어서 링크가 났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데빈 부커라든지 케빈 드란트, 야니스 아르토쿤보 이런 선수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밴블릿의 44.9밀짜리 팀 옵션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됩니다. 왜냐? 만기 계약이니까. 그리고 드래프트가 열리고 나서, 그쵸? 드래프트가 열리고 그 직후까지 최대한 시점을 미루면서 FA 시장이나 드래프트 시장이나 트레이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맛은 보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옵션의 발동 여부는 서로 합의하에 미룰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휴스턴 로켓츠가 빅네임을 데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휴스턴 로켓츠가 팀 옵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팀 옵션 행사하든지 할 텐데 아마도 팀 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휴스턴이 야니스나 혹은 듀란트를 데려오고자 한다면 밴블릿의 45밀짜리 만기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 옵션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위는 바로 조나단 쿠밍가입니다. 2002년생 선수고요. 여태껏 23밀 벌었습니다. 조시 기디와 비슷하죠. 그리고 24-25 시즌 연봉은 7.6밀. 다음 시즌은 RFA.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 이번 정규 시즌은 활약이 좋았습니다만 한창 괜찮았을 때 다쳤죠. 그리고 다치고 돌아와 보니까 지미 버틀러가 있었습니다. 쿠밍가가 4년차 베테랑이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반등했습니다. DNP도 있었고 뛰다가 후반에 거의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기록 자체는 15.3득점 그리고 필드골 48.4% 제 몫을 해내긴 했습니다. 일단 쿠밍가는 이 사인 앤 트레이드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사인 앤 트레이드가 사인을 하고 나서 쿠밍가에게 연간 25밀, 30밀을 줬다고 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 25밀, 30밀을 셀러리로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특히나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한 팀들과의 딜을 할 때에도 쿠밍가의 금액은 오롯이 그 25밀, 30밀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필러도 필요하고 또 셀러리 필러가 필요하다면 또 최소한 2라운드 지명권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인 앤 트레이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쿠밍가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계약을 맺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구단주 그룹, 오너 그룹에서 쿠밍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존 레이콥, 그다음 피터 그루브 모두 다 쿠밍가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인데 글쎄요, 버틀러가 어쨌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2년을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쿠민가와 과연 공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쿠민가는 이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시했던 연간 30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더 낮아졌죠. 그랬던 쿠민가가 과연 눈을 낮출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웬만한 오프시즌은 매치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와 계속 함께 할지, 아니면 쿠민가를 자산으로 쓸지, 자산으로 쓰기에는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쿠민가의 행보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위는 나즈리드입니다. 자, 나즈리드 현재 플레이오프 치르고 있는 미네소타를 또 2년 연속 서브 컨퍼런스 결승까지 이끈 주역입니다. 나즈리드의 현재까지 커리어 총액 연봉은 33밀인데요. 그런데 미네소타와 2+1 이 플레이 옵션을 계약을 포함해서 3년 계약을 연장으로 했을 때 미네소타가 너무 좋아서 금액을 깎았어요. 페이컷을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나즈리드를 영입하고자 눈에 불을 켠 팀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어요. 그런데 캐벌리어스의 연평균 제시 금액이 얼마였냐? 20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연봉 얼마예요? 13밀. 다음 시즌 연봉 15밀입니다. 이거는 리드가 미네소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기로 한 결정이지만, 이번 시즌 13일 끝나고 나서 15밀짜리 플레이 옵션을 저는 옵트인 할 가능성은 제로다. 옵트아웃 할 거예요. 옵트아웃을 무조건 할 텐데, 과연 나즈리드가 다시 한번 소속팀을 위해서 페이컷을 할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999년생 여전히 나이는 젊지만 2번 연속 페이컷을, 그것도 최전성기의 나이에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랜들도 잡고 리드도 잡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도 잡는 방안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즈리드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일단 지난 2월에 나왔던 나즈리드의 배당률은, 만약에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떠난다면 샌안토니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리블랜드, 그리고 댈러스, 브루클린, 물론 2월에 비해서 시장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댈러스는 플래그를 지명한다면 리드는 필요 없게 되니까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 리드의 몸값은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기록과 별개로 매번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네소타가 리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반면 리드가 미네소타를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또 합당한 금액으로 또 계약을 맺을지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위 마지막으로 말릭 비즐리입니다. 자, 비즐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연봉이 고작 6밀이었어요. 그것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1년 단기 계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했다고 볼 수는 있죠. 베테랑 미니멈은 아닙니다만 비즐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어땠나요? 리그 최상급 벤치 멤버이자 리그 최상급 3점 슈터였습니다. 27.8분 동안 16.3점을 대부분 벤치에서 기록을 했고요. 3점이 무려 41.6%. 덕분에 비즐리가 이끄는 디트로이트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과도 너무나 페어링이 잘 됐죠. 플레이오프에서도 3점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4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리어 통산 벌어들인 돈이 60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즐리는 분명히 또 돈도 생각할 테고 96년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돈을 많이 거머쥘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디트로이트는 또 언더캡이에요. 셀러리 캡이 퍼스트 에이프런을 넘지도 않았고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지도 않았고 캡보다 이하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비즐리와 함께 성공을 거두길 원한다면, 또 본인들이 지난 시즌 잘 됐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웬만해서는 디트로이트가 붙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많은 선수들도 있긴 한데 너무 FA 목록들이 적지 않아서 일단 10명을 꼽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FA에게 가장 관심이 가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이제 오프시즌에도 더 열심히 달리는 조코피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